오늘 이 포스터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질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한번 누구세요? 해보세요. 누구세요? 네, 저는 서정욱입니다. 저는 심장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눔을 실천해요. 그리고 박물관을 가꾸어요. 그리고 도서관의 문을 열어요. 제가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제가 권한 선생님을 만난 게 5년 전에 만났어요. 인천 그 도서관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도 요 비슷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더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꿈을 키우는지 그런 것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심장에 집중해서 우리 가슴속에 두근두근 뛰고 있는 심장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 같이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박물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조그만 박물관입니다. 조그만 박물관이고 6층짜리 건물에 2층에만 있는데 입구에는 이렇게 심장박물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때 마침 겨울이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그맣게 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 이유가 뭐냐면 심장박물관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VR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VR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보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거기 가서 콕 찍으면 거기서 때로는 소리도 나오고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책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그런데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의 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유도 그렇고 도서관에 와서 또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모임을 갖는 이유도 우리의 지식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know 안다는 뜻, do 실천하는 것, 그 사이에 갭이 있다. No, do, gap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실천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심장에 대해서 하기 위한 자리지 알기 위한 자리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소리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사이트는 이따가 마지막 슬라이드 할 테니까 그때 휴대폰 껴가지고 찰칵 그 사진 찍으면 QR코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심장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결국 심장은 의학박물관, 심장박물관 하면은 그게 진짜 사람 심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박물관이고 그래서 심장의 그 한자를 보면 마음심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심자이고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때도 마음심자를 쓰고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살 때도 심자를 또 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심장박물관에서는 심장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심장에 대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합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이렇게 포스트에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 의사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의과대학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내 건강을 지키기, 내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지식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지 되는 거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널리 퍼뜨려서 함께 나누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의 엉뚱한 질문이 있으면 이따 받을 테니까 질문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심장박물관에서는 5가지 이제 어떤 새로운 개념을 생각했어요. 심장은 신비롭다. 신비롭죠. 어떻게 신비로운가요? 옛날 이집트 파피루스에 써 있는 그 피라미드 시대 그때 생각한 심장. 그때는 다분히 심장은 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인은 심장이 무겁다. 죄가 없는 사람은 심장이 가볍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심장에 무게를 재서 무거우면 너는 죄인, 가벼우면 너는 아니라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새의 깃털과 심장의 무게를 쟀다 그래요. 그런데 새의 깃털이 그렇게 무거울 리가 없는데 아무튼 표현은 깃털이라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두 개를 재서 깃털보다 무거우면은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럼 다 지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깃털 중에 왕깃털을 썼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심장병이 있으면은 심장이 크고 무겁다는 얘기는 튼튼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심장은 작고 가벼운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심장이에요. 심장이 크면은 팔다리 근육은 운동하면 커지고 그거는 내 힘을 길러주지만 심장은 내가 필요해서 커지는 거지 내가 원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심장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는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심장이 커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빚더미에 가득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심장이다 보니까 사람은 숨이 차고 이러는 게 심장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큰 사람은 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마라톤 선수들은 심장이 작겠네? 그래요. 마라톤 선수는 맥박수가 몇 번일까요? 2배? 3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심장이 우리보다 2배, 3배 뛰지 않을까? 응? 맞아요. 벌써부터 딱 눈치를 챘어. 그러니까 빠른 게 아니라 더 느려요, 마라톤 선수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맥박수가 70, 80, 어린이들은 90 이러잖아요. 마라톤 선수는 60, 50 그렇게 뛰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막 뛰면은 그제서 70, 80 정도 뛰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 120 되면은 헉헉 되는데 마라톤 선수는 그때 아직도 80밖에 안 되니까 더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운동하는 그 순간의 맥박수는 빨라져 있지만 그 수치가 우리는 운동 안 해도 이렇게 우리 친구를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그러는 것처럼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심장이 좀 무디다고 할까요? 그렇거든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아름다워요. 심장은 아름답다. 당연히 아름답죠. 심장처럼 아름답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엉덩이도 되게 딱 있고 뾰족하게 나와가지고 심장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심장을 그린 그림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래 심장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표현했을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은 강력하다. 당연히 강력하죠. 얼만큼 강력해요? 우리 몸을 살게 해주니까. 어떻게 강력하냐면 펌프인데 심장의 박동수가 몇 번쯤 되죠? 1분에? 아까 얘기했죠? 60번, 70번 그렇게 되는데 그 60번, 70번 곱하기 그게 1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60 하면은 1시간 박동수 곱하기 24 하면은 하루 박동수 곱하기 70년 하면은 70년 동안 뛰는 박동수를 해보니까 25억 번이 된다는 거예요. 25억 번을 어떤 시계라도 그렇지. 25억 번을 뛰고서 고장 안 나고 뛰는 시계 있겠어요? 70년 동안 고장 안 나는 시계? 그런데 사람이라는 심장의 시계는 7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잠잘 때도 계속 뛰니까 정말 강력하다. 뭐 그래요. 그리고 심장이 한 번 짜내는 피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번 짤 때. 그렇지. 심장이 이제 그 공기를 만나서 산소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심장이 짜는 피의 양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작아요. 우리가 심장을 얼마나 하다고 표현하죠? 자기 주먹만 하다 그러죠? 주먹으로 줄 수 있는 양이 얼만큼 쓰면 돼요? 이렇게 많이 쥐어봐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이는 주먹이 작으니까 이제 요만하고 그래서 크게 쥐어봐야 100cc밖에 못 쥐어요. 그래서 100cc를 쥔 다음에 요거를 짜내고 다시 폈다 짜내고 그러다 보니까 100cc를 쥐었다가 70cc 짜내고 30 남기고 다시 100으로 가서 30 남기고 하면은 한 번 짜낼 때 70cc 짜낸다는 거예요. 해계계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그 70cc 곱하기 70번을 해야죠. 1분에. 그러면 이제 4.9리터. 그렇죠? 70 곱하기 70 하면은 49니까 4.9리터. 1분에 4.9리터를 짜낸다. 그러면은 많아요? 뭐 많은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다가 곱하기 일생 동안 짜내는 양을 하니까 또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처럼 심장이라는 거는 그냥 작게 실천해서 하나하나 일생 동안 꾸준히 하는 그런 인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생 동안 짜내는 피의 양을 계산하면 25만 톤이라 그래요. 25만 톤? 뭐 얼만큼 되는 걸까 하면은 그게 이제 25만 톤인지 15만 톤인지 17만 톤인지 같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유조선을 만든다. 제일 큰 데가 유조선이잖아요. 제일 큰 유조선은 몇 톤짜리일까요? 25톤. 28만 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더 큰 배는 안 만들죠? 가라앉아요? 크다란 태평양만한 배를 만들어서 태평양에 딱 띄워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만들기도 힘들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 바다만큼 크면.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려고 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태평양에 해가지고 도쿄에서 샌프란시스코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좁은 골목길도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집까지 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좁은 골목길이 어디냐 하면 세계에 2군데가 있어요. 운하. 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 2개를 지나갈 수 있는 배가 제일 큰 배예요. 그 배만큼 심장이 커요. 그래서 심장에 그 일생 동안 짜내는 그 혈액의 양을 계산하면은 그 25만 톤인데 그 양은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는 정도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에즈 맥스, 파나맥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크기를 얘기할 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게 17만 톤인가 그렇고 파나마
운하를 거꾸로인가? 아무튼 그 비슷, 그거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만큼 큰데, 야,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 도대체 그 안에서 뭐가 있길래 누가 일하는 거야? 사실 우리 보통 펌프는 모터가 용접, 에나멜선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전기장이 일을 하는데, 심장에서는 근육과 판막이 일을 합니다. 심장 근육이 짜내서 피를 내보내는데 그 피가 한쪽으로만 가야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짜기만 하면. 그러니까 앞 들어오는 구멍 나가는 구멍에 판막이 있어서 판막이 한쪽으로만 피가 흐르게 하니까 심장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요 그림의 표시는 심장에는 근육이 있고 판막이 있다. 그러면은 심장병도 심장 근육병이 있고 심장 판막병이 있다. 그렇겠죠. 그게 기계니까. 그래서 그 심장 근육병이 뭐죠? 네, 맞습니다. 심근경색증이라는 심장 근육병이 제일 중요한 병입니다. 심장 근육이 죽는 병이 심근경색증이잖아요. 아니에요. 심장 근육이 죽었다고 내가 죽진 않아요. 심장 근육이 조금만 죽을 수도 있고 많이 죽을 수도 있고 그만큼 죽는 만큼 힘든 정도지, 심장이 멈췄다고 나보고 죽으라고? 그럴 순 없어. 심장이 멈추면 도로 뛰게 하면 돼. 심폐소생술하면 돼. 심장 근육이 죽으면 그거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조금 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텐트도 받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병이 있고 심장 판막병이 있다. 판막병은 이따가도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심장 판막이 피를 한쪽으로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좁아지거나 막 열리거나 그런 것들이 심장 판막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심장, 이렇게 근육과 판막이라는 아주 튼튼한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휘자네요. 지휘자가 심장 근육 보고 똑같이 뛰어라 이렇게 해줘야지만 되니까, 그 지휘자가 누구냐? 아주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보통 팔다리 근육의 지휘자는 뇌죠. 그렇죠? 팔다리 근육은 뇌가 지시해서 하는데, 심장은 뇌가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 안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떼서 딴 사람에 옮기면 그 지휘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한다는 거는 가능한데, 뇌를 이식은 아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이식한다는 거는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 할 수 있을 정도고, 심장은 통째로 딴 사람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심장 주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고 어린이들한테는 무서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런 일도 있겠구나. 네, 그 정도 생각하자고. 이따가 이제 그 얘기도 조금 해줄게요. 그래서 심장 안에 이제 지휘자가 있고, 앞쪽으로 앉으세요. 제일 앞에 앉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장 지휘자가 하는 게 뭐냐면은, 심장에는 방이 있고 실이 있거든요. 심방 박동을 먼저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심실 박동을 딱 시키는데, 그게 착착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착착 할 때마다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고, 그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나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죠. 심장 박동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피가 흐르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정답은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다? 아니다. 판막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열릴 때는 그냥 열려요. 그랬다가 판막이 닫힐 때 톡 소리가 납니다. 심장에는 큰 판막과 작은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큰 판막은 요 밑에 있는 심방과 심실에 있는 요 밑에 있는 큰 판막이고,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은 크기가 작아요. 작은 크기의 판막에서는 높은 소리가 나고 큰 판막에서는 낮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 소리를 얘기할 때 럽덥 이제 하는데, 그 얘기는 큰 판막이 먼저 닫히고 그 다음에 작은 판막 닫히고 그 다음 큰 판막 닫히고 그러는데, 큰 판막이 닫혔다. 그 순간은 뭐냐면 심실이 수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문을 먼저 닫고 그 다음에 나가는 문을 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는 심장이 수축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 소리를 잘 듣는데 무슨 소리를 듣냐면, 첫 번째로 박동수가 규칙적인지 듣고, 그 다음에 듣는 소리가 심장 속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인데, 그거를 잡음이라고 불러요. 그 잡음이 언제 들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흉내내면 럽답 이게 정상이면은 럽샥답 우르르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럽답 사이에 들리는지 럽 사이에 들리는지 그걸 듣고서 딱 심장병을 진단할 수 있어요. 결국 심장이 수축할 때 나는 잡음이면은 승모판이 뚫렸든지 대동맥 판막이 좁아졌든지 그런 병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심장 소리의 그 규칙성과 그 잡음이 들리는 거를 우선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지혜로운 과정을 통해서 심장이 박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을 공부했고, 판막병을 공부했고, 부정맥이라는 병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심장 이렇게 봐가지고, 심장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장은 당연히 위대하지. 심장이 왕관처럼 생겼다 이렇게 불렀어요. 왕관?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박물관에서는 심장과 혈관 병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제세동기를 가지고 제세동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보고, 또 심장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사람 말고 심장의 선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그 화장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 다음에 심장병을 이해하고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심장과 심장의 병 해가지고 심장과 심장의 병을 할 때는 심장의 근육병과 판막병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정맥이라는 박동의 병이 있다. 그러면 저요. 고혈압은 무슨 병이에요? 그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고혈압은 무슨 병일까? 심장병일까? 사실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병들이 심장에 굉장히 중요한 병인데 사실은 심장에 영향을 주는 병이지 심장 자체의 병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병은 심장병이 아니라 혈관병입니다. 그래서 혈관들이 다 좁아져가지고 혈관 그 좁은 혈관으로 피를 보내려니까 심장 보고 야 안 되겠어 피가 안 오는데 어떡하니 일단 더 짜봐 하고서 심장한테 자꾸 사인을 보내서 혈압을 더 높여봐 그래야지 좀 피가 올지 도무지 길이 막혀서 사람들이 못 오고 있는데 아무튼 더 밀어봐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것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심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일단 혈압을 낮추는데 낮추는 방법을 결국은 이 말초에 좁아져 있는 그 혈관들을 전부 다 청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렵죠. 그걸 예방해야지 그걸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네, 그 짜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 중요하고 또 특히 고지혈증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방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얘기가 잘못 전해지면 어린이들 보고 채식만 하게 하면 안 되죠. 암만 채식주의자가 노벨상을 탔다 하더라도 우리 채식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그거를 이제 어린이 시절부터 관리하고 청년, 장년에는 당연히 관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아주 체형이 아주 참 좋네요. 이렇게 근육도 적당히 있고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나쁜 거 하나 있죠. 응? 맞아. 응? 담배는 정말 나쁜 겁니다. 술은 담배에 비하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술도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조금 생겨서 요즘은 술도 한 모금도 나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캠페인을 바꾸고는 있어요. 그런데 술은 이제 담배가 나쁜 거에 비하면 아주 안 나쁜 겁니다. 그럼 그만큼 담배가 나쁜 거예요. 담배가 나쁜 걸 설명하는 거지 술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하자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입이 지금 꼬여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배가 얼마나 나쁘냐면 정말 담배 펴도 폐암 안 걸리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어느 한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확률로 얘기하는 겁니다. 담배 피면서 마라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마라톤 선수가 나는 담배 펴도 마라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세요. 이런다 그래봐. 그러면 완전히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지식은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안 그런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놓고 봤을 때 이 사회의 어떤 그 현상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담배가 나쁘다는 것이 확실해서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리고 기관지염 그다음에 방광암도 걸리고 또 동맥경화증도 생기고 아무튼 담배는 안 걸리는 데 없을 만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세계 심장의 날이라는 걸 해요. 세계 심장의 날에서 올해도 3가지 캠페인을 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담배 끊기, 그 다음에 음식 적당히 먹기, 또 하나가 뭘까요? 맞습니다. 운동하기.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실천해야 될 3가지는 담배 끊기, 음식 적절하게 먹기, 그 다음에 운동하기. 이것이 심장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심장과 심장의 병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결국은 그 병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어떤 뭐 다른 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덜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심장을 들어갔으니까 심장에 피가 흐르는 것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배운다 5학년인가?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배웠어? 5학년. 그래서 피가 흐르는 것을 이제 정맥부터 상대정맥, 하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우심방에서 판막을 거쳐서 우심실로 들어오고 판막을 거쳐서 폐로 나가고 폐동맥으로 갈 때까지는 정맥피가 그냥 있을 뿐이죠. 그랬다가 폐에서 허파에서 산소를 품은 다음에 폐정맥으로 들어올 때 이때는 말이 폐정맥이지만 이건 동맥피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피는 깨끗해진 피죠. 그래서 폐정맥으로 와서 좌심방으로 와서 좌심방에서 판막을 거쳐서 좌심실로 오고 좌심실에서 판막을 거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데 보다시피 이제 여기서 좌심실 중심으로 우리가 심장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심실은 압력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좌심실 중심으로 승모판이라는 판막이 있고 대동맥 판막이라는 판막이 있는데 그 2개의 판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2개의 판막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심장 근육의 병이라는 것도 좌심실 근육의 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심실이 제대로 못 짜면은 우리 몸에서 탈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노란색인 것은 기름기예요. 심장에 기름기가 있는 이유는 관상동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에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이거를 관상동맥이라고 불러요. 왕관 모양의 동맥이라고 그래서. 근데 관상동맥이 왜 심장 바깥에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그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심장 혈관이 여러분들 이제 배관을 할 때 건물 배관을 이 벽 속에다 숨겨놓잖아요.
그리고 건물 바깥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심장은 배관을 심장 바깥에다 놨어요. 그래. 맞아. 왜 그러냐면 심장 근육이 하는 일은 뭐예요? 힘을 줘가지고 피를 압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 압력은 관상동맥의 압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팍 짜고 있으면 관상동맥이 죽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관상동맥 속에 흐르는 피의 압력은 심장이 만드는 압력인데 어디 심장 안에서 얼쩡대다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심장 근육은 이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짜내는 거고, 그래서 심장이 수축할 때는 올스톱 하고서 수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완됐을 때 저 바깥에 있던 혈관에서 피가 순간적으로 샥 들어오기 위해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동맥이 심장 바깥에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가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관상동맥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막히거나 하면은 이렇게 바이패스하는 수술도 해주고 스텐트도 넣고 하는데, 그것이 다 심장 바깥에 관상동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순환 구조를 이렇게 이제 불을 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데, 하나하나 뭐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고 나면 이거는 그 그냥 뭐 당연히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을 공부했죠. 심근경색증이라는 것은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에 병이 생기는 병이죠.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동맥경화증은 관상동맥을 막게 하는 병이 동맥경화증이죠. 그 다음에 심장 판막병이 있고, 또 심근 근육병이 또 있고, 어린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사실 이제 선천성 심장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 잠깐만 시간을 내서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의 엄마들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해보면, 우리가 심장병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심장 수술 받으려면 미국 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심장병 어린이 2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수술시켜서 보내주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이제 엄마들이 태어날 때쯤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 못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린이들이 무슨 죄야.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헉헉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해가지고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달라는 캠페인을 이제 시작합니다. 누가 했나요? 응? 뽀빠이? 네, 정답. 뽀빠이도 했고, 뽀빠이 이상형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했는데, 그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서울의 봄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 독재자로서 어떤 정권을 잡았지만 뭔가 좋은 일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생각한 게 세 가지 병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백혈병.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나오고 백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데, 그 백혈병 환자들을 도와줄까? 그다가 또 하나는 만성 신부전, 콩팥병, 투석하는 사람들 도와줄까? 그리고 세 번째가 선천성 심장병을 도와줄까?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해서 치료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성 심장병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없죠.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 그 전라남도에 있는 어떤 외딴 섬에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무의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어린이가 심장병으로 운동을 못하고 체육 시간에는 앉아있고 그런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를 본 그 교장 선생님이 정년 퇴임을 하면서 자기 퇴직금을 나누면서 저 아이 좀 살려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1980년 얘기입니다. 그 스토리가 한국일보 기자가 보고서 정말 어린이 심장병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 그 젊은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는 사실 지금 어머니 솔직히 돈도 없으시잖아요. 돈도 없고 아이들한테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그 온갖 어려움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는 게 엄마이기 때문에 결국 어린이를 살리기 위한, 이제 그래서 그 당시 1984년도에 어떤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영화가 나와요. 그 영화가 그 어린이와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영화가 쭉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를 우리가 살려줍시다 해가지고 결국 그랬는데, 그 영화가 대종상 특별상도 받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금도 하고 정부 예산도 많이 넣어서 심장병을 막 치료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심장병을 산전 진단해가지고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초음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장병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절대로 치료 못하는 심장병일 때는 유산할 수 있는 것이 합법화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지금은 심장병이 태어나는 일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 의학의 발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학의 비윤리화. 그러니까 태어나서 치료할 수 있는 아이도 이제 엄마 뱃속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아이러니가 많아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정말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 옛날에는 정말 힘들어도 다 낳아서 키우려고 했다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심장병 수술이 확 늘어나게 돼요. 차세대 심장 질환이 생기고, 그래서 심장병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서울대학교 아산 선정병원은 없을 때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 연세대학에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양대학에 있던 그 무의도에 있는 그 푸른 하늘 은하수의 주인공이 되는 이제 선생님이 세종병원 설립자이신 박영광 흉부외과 의사예요. 그분이 이제 나와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심장병 어린이를 제대로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장병 수술을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부천에서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서울대학병원도 너무 그 열악한 환경이어가지고 부천 세종병원을 사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카테터니 모든 거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걸로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때는 다 씻어서 다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아직 그 가난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린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심장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초창기에 수술 받다가 죽은 아이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의사를 시작하고 이제 심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때인데, 저는 환자를 보는 심장 전문의가 아니라
죽은 아이들의 심장을 보는 심장 전문의. 그래서 그 죽은 아이들을 부검을 해서 그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당신이 수술한 이 환자는 왜 죽었습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토론을 계속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장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하고 그걸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심장을 500개 정도 모아서 사람 심장 500개 가지고 있는 심장이 서울대학병원, 연세대, 아산, 삼성, 세종병원, 카대 뭐 여러 병원에 있는 심장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 모은 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은 심장 수술하다가 죽으면 큰일 나요. 안 죽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공부하려면 실제 실패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말로 안 되니까 그 죽은 아이들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보면서 그걸로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실패했던 그 이제 부모님들의 추억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추억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다음 이제부터는 살려야 된다. 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제 심장내과, 소아과,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30년째 하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행사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일본, 뭐 중국, 그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뭐 중동에서도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그 국제 학술 대회를 하는데 국제 학술 대회를 하면은 이제 광고 회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광고 스폰서로 해서 1년에 한 번 국제 학술 대회를 하고 그 국제 학술 대회에서 들어온 광고 스폰서를 절약해가지고 그걸로 심장 박물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장 박물관에 전시된 거는 뭐 그냥 3D 프린팅이 있고 이렇게 심장은 한 5개 정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는 감춰놓은 심장 500개의 심장이 있고 그거는 이제 의사들 공부하는 심장 따로 있고 그걸로 이제 그 국제학술대회를 열어서 외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사망하는 심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죽은 어린이의 심장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그걸로 심장 박물관을 운영하고 이제 그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종병원의 사업이 아니라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왔고 서울대뿐 아니라 연세대, 아산, 삼성 이런 데서 모든 심장들을 다 모아서 지금 심장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선천성 심장병에 대한 스토리예요. 사실 뭐 이건 일본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는 여러 가지 계기 중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심장을 살리기 위한 이 절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의사들에게 전해지고 의사들이 그 환자를 도로 살려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무의도에서 살아난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 관상동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죠. 우리가 그 관상동맥 질환 이라고 불러요. 심장 관상동맥이 병이 생기면 좁아지면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 번 경고등이 켜지잖아요. 그 경고등이 뭐죠?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통증. 가슴이 이렇게 통증이 생기고 그런 경고를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심장 근육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통증을 뭐라고 부르죠? 협심증. 협심증이라는 게 가슴 통증인데 협심증은 결국 협심증하고 아닌 거하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자다가 아프다? 그러면 아니에요, 되게. 또 결국 운동과 관련해서 아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러닝머신 하면서 심전도 찍고 테스트하는 이유가 운동을 했을 때 가슴 통증이 나타나면 그것이 딱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선 협심증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면은 가슴 통증이 생기는데 운동을 멈추고 쉬면은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것. 그게 이제 정확한 그 관상동맥의 협심증의 증상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넣어서 사라지게 하는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심근경색증이라는 것은 막힌 정도가 심해서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왔는데 멈춰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심장 근육이 죽었다는 얘기가 되고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 때문이고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고지혈증, 담배, 당뇨병, 뭐 고혈압 이것이 동맥경화증의 원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만들고 그 좁아진 관상동맥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첫 번째로 협심증, 두 번째로 심근경색증, 세 번째로 급사, 심정지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급사, 심정지 되기 전에 심근경색증 되기 전에 협심증 증세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관상동맥 때문에 그런 건지를 빨리 체크해서 그 좁아진 부분이 우리가 스텐트로 넓혀줄 수 있으면은 넓히고 그렇지 않으면 약물을 치료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 있는 그림처럼 관상동맥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심장을 뒤집어 놓으면은 이런 왕관 모양처럼 돼 있다 그래서 왕관 모양 해가지고 관상 동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도 크라운 코로나리 아트리라고 부릅니다. 실제 심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름기가 껴 있고 그 기름은 이 관상 동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보호하는 기름기가 있고 그 사이에 잘라 보면은 이렇게 동맥이 있는데 가다 보면 여기가 좁아진 데가 있어요. 근데 좁아지는 게 골고루 똑같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어디는 막히고 어디는 안 좁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좁아진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카테터를 집어넣고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를 거기다 받고 나오는 것이 이제 치료 방법이고 비교적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망가진 심장은 어쩔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럴 수도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망가졌어도 지금 그걸 풀어주면 더 진행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증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한 3cm 정도 생겼다가 그게 그냥 놔두면 3.5, 3.7, 4.0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3차원적으로 뺑 돌아가면서 커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15분 아니라 20분이 됐어도 지금이라도 빨리 스텐트를 넣어서 피를 통하게 해줘야지만 더 이상 이 관상동맥의 심근경색증이 진행되는 걸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늦었다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관상동맥 질환이 심근경색증이 되면은 그 위치에 따라 그게 부정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정맥으로 나타나면은 심정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심정지가 되면은 뭐예요? 심폐소생술을 하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제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분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심장인데 제가 그 학생 때 우리 의과대학 학장을 하시던 교수님 심장이에요. 그분이 학장하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당신의 시신을 기증하셔서 그 심장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장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여기가 막혀 있고 여기가 막히면 요만큼이 이렇게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고 요게 심근경색증 된 자리입니다. 심장 근육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근경색증이면 심장 근육이 죽는다 그랬는데 심장 근육이 통째로 죽는 수는 없어요. 그 막힌 그 자리가 죽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요만큼 심장이 죽었고 나머지는 멀쩡하니까 이분은 그냥 계속 살아 계셨고 심근경색증이 오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한 10년 있다가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신장암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시신기증에서 이게 그 학장님의 심장인데 그런 식이고 이거는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얇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심근경색증이라도 그게 죽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심장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판막 질환도 이렇게 판막에 이제 들러붙는데 판막이 예쁘고 하늘하늘하게 잘 생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러붙고 찢어지고 이런 것이 판막병입니다. 그래서 요 심장들은 이제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이유가 여기 판막에다가 인공 판막을 수술해 가지고 여기다 놓은 거예요. 수술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여기 심근경색증이 또 있어요. 스토리인즉 이분은 30대 판막 질환으로 판막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일생 동안 잘 사시다가 65세 되니까 심근경색증이 왔어요. 그거는 별도의 병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판막 질환을 수술받아서 완쾌됐고 그러고서 나중에 심근경색증이 와서 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두 가지 큰 병을 앓고 나서 그러고서도 다른 장기가 너무 멀쩡하니까 그 다음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이식받으려고 병든 심장을 떼어내서 그걸 처리해서 전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심장의 주인은 지금 살아계세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을 이제 아까 그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건 분명하죠. 누군가 죽어서 그 돌아가신 분의 심장을 기증받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 지금 벌써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이건 재밌는 거니까 해드릴게요. 재밌다기보다 영화 같은 이야기니까. 대개 이제 심장 이식을 받고 싶어 하면은
내가 이제 만성 신부전이 돼서 몸이 땡땡 붓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 심장 가지고 못 살겠어. 그럼 이제 심장 이식 대기자 등록을 해야죠. 그러면 대기 번호가 몇 번쯤 되겠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너 아는 사람이라고 뭐 의사라고 먼저 해주고 그러는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국가에서 순번 등록을 하고 그 순번에 따라서 연락해서 1순위가 지금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2순위, 3순위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하거든요. 지금 이제 대기자 등록하면 한 900번이 돼요.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그러고서도 우리는 하니까요. 그러니까 900번인데 그게 3개월 내지 6개월 기다리면 내순번이 옵니다. 결국 그 대기 번호를 받은 다음에 열심히 치료받고 아주 관리를 잘해서 6개월만 버티면 나는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 심장 이식 받는데 얼마의 심장을 사는 건가요? 무료예요. 심장은 기증할 뿐이지 거기서 돈이 거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심장은 내가 무료로 받고 내가 그만큼 사회에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이제 이 사회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만 살면 된다. 어떻게 살면 되느냐? 결국은 뭐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심사를 해요. 몇 가지 자격 심사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인공 심장을 붙이는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인공 심장이라는 것이 심장의 좌심실이 망가진 심장 기능을 도로 살려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너무나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심장 이식 받으려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심장 때문에 허파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띵띵 붓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좌심실 보조 장치라는 이 기계를 여기다가 설치하면 그러면은 심장 기능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허파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콩팥도 좋아지고 퇴원 해가지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다가 전화 받고 심장 이식 받으러 오세요. 그럼 네. 아니요, 저 요즘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그 다음 환자로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심장 이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좌심실 보조 장치라는 건데 이게 조금 비싸요. 얼마? 1억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잖아요. 그 중환자, 그 중증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중증 환자 등록을 5%입니다. 1억 5천에 5% 하면은 750만 원. 그러니까 750만 원 내고 그 인공심장 다는 거는 그거 뭐 충분히 할 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1억 4,250만 원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 환자한테. 그러려면은 그 1억 4,25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거를 심사받아야죠. 담배 핍니까? 담배 피면 안 돼요. 또 암이 걸려 있습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서 앞으로 2년, 3년 내에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위해서 1억 4,250만 원을 줄 수는 없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죠. 또 가족들이 충분히 이분을 위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당신은 1억 4,250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받고 그러고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거는 하셨어요? 아니. 아닙니까? 무슨 뒤에서 어떤 사인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심장 이식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그분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복을 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장병 때문에 고생한 것도 참 힘들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태도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저런 분들을 우리가 살려낸다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가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60, 70, 80 돼서 심장이 심하게 나빠도 그래도 어떻게 내가 과연 1억 4,25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래, 너도 가능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달고 6개월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6개월이 아니라 한 3년, 4년 동안 이식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8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면은 심장이 이식받고 7, 8년 살아도 그건 뭐 아주 섭섭하진 않잖아요. 그때 돌아가셔도. 그런데 심장 이식 받으려고 대기를 7, 8년 해도 살 만큼 운동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그랬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 심장을 달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이제 발달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돼지 심장 얘기가 나오죠. 유전자 조작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이식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뇌사자 돼지 심장만 생각하는데 뇌사자 말고도 유전자 이식 돼지 심장을 심은 사람도 이제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뇌사자 그 유전자 이식 돼지 심장 수술이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초급성 거부 반응이 안 생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성 거부 반응은 누구나 다 생겨요. 사람에서 사람을 해도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식한 심장의 반응과 같은 반응이 돼지로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치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치료 가능한 거부 반응이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여서 이제 앞으로 이제 돼지 심장을 이식받는 것도 이제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